예, 지난 시간에는 병해충에 대해서 현장 문제 진단에 대해서 해결 과제를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간은 아마 이제 딸기 생리장애 문제 해결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 내용들이 한 3시간 정도 자료인데 좀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어 좀 저희가 이제 설명드리려는 그 내용들은 양액에 대해서 주로 수경 재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진단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사례를 이렇게 설명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인제 야행기기를 많이 쓰고있는데, 야행기계는 우리가 pH나 EC를 갖다가 측정하게 됐는데 항상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계 10 대를 본다면은 그중에서 7 대는 오차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별도로 기계에 대해서 EC나 pH를 측정을 해서 들어가지만은 내가 장비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량이 맞는지, 또는 EC나 pH가 정확하게 들어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인제 모터 요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달에 1번 청소를 해 줘야 되는데, 그림상 보면은 이거는 기계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세팅을 해서 이 디지털 화면에서 pH와 EC, 물량, 주는 시간, 타임을 갖다 설정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게 되면은 이것이 정확하게 들어가면 괜찮은데, 제대로 세팅이 안 될 경우는 약간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pH가 맞게 들어가는지, 또는 EC가 맞게 들어가는지 확인하려면은 별도로 장비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요즘에는 현장 진단을 나갈 때 장비를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토경 재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래 센서에서 나온 것이 있는데, 꽤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120만 정도. 그 장비를 가지고 가야지만이 이제는 진단을 할 수가 있고, 고설 재배는 기본적으로 pH와 EC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하고 보정액을 반드시 가져갑니다. 그리고 기타 것이 내가 재고 있는 pH나 EC가 정확한지를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교차 현장 검증을 하기 위해서 2개씩을 가져다녀요. 그래서 장비가 항상 차 안에 보면은 한 400만 원 정도에서 500만 원까지, 노트북까지 가지고 다니게 되면은 한 600만 원 정도의 장비를 싣고선 현장을 나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맨손으로 가게 되면은 요즘에 고설재배 현장 진단에서 많은 농가들이 신뢰를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서 대충 눈으로 봐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고, 정확하게 pH나 EC를 갖다가 측정해서 그걸 데이터값으로 해 가지고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는 기본적으로 구입을 하셔야 되겠다, 보시면 되겠고, 이건 이제 많은 농가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A통과 B통이 이렇게 벤추리관을 통해서 물과 비료가 땡겨지는데, 그래서 공급이 되겠죠. 그중에서 각도를 조금만 바꿔 놔도 그게 들어가질 않습니다. 양액이 빨려 들어가지 않고 물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뭐 농가들만 발생되겠냐? 저희 포장에서도, 육류를 하고 있는 포장에서도 실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B통이 아예 안 들어가는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 경우를 보니까, 육류를 할 때 외부 업체한테 뭔가를 부탁을 했는데 잠깐 막아 놓고 왔어요. 막아 놓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틀어 놨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손을 갖다 타게 되면은 조금만 각도를 틀어 놔도 들어가지 않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밸브가, 비료가 들어가는 벤츄리관의 어떤 형상을 알려주는 밸브가 동일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동시에 해야 됩니다. 어떤 기계는 사실 뭐 좋은 기계도 있고 나쁜 기계도 있지만은 서비스가 일단 잘 돼야겠죠. 근데 대부분 보면은 기계를 납품하고 나서 고장이 나면은 서비스를 오지 않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 케이스가 발생되면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발생되는데, 가급적이면은 기계도 오랫동안 나왔는 제품을 갖다 쓰는 게 좋고, 처음에 이런 기기를 만들어서 팔다 보면은 그 pH나 EC 센서가 물 유속이 빠른 곳에다가 처음에 장치를 해 놔요. 그럼 유속이 빠르게 되면은 EC나 pH를 정확하게 읽지 못하는 기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컨트롤에서 보면은 디지털 화면에다가는 1.5로 들어가도, 0.5로 들어가도, 1.0처럼 내가 세팅한 1.0이나 1.2에서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디지털 화면에 보여지는 기계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계를 갖다가 검증할 때는 반드시 EC 센서나 pH를 갖다가 동시에 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라. 가지고선 현장 진단을 해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이틀 교육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가장 쓰기 쉬운 장비, 저렴하면서도
오차 범률이 없으면서 빠르게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장비를 한번 테스팅을 한번 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안 된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해서 인제 수분에 대해서도 봐야 되고 대부분 보면은 혼합 상토나 이런 어떤 상토 같은 경우는 물을 주고 나서 바로 제기되면은 뭐 40% 까지 나오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 얘기하면은 28% 에서 33% 사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측정 장비 가지고 압을 세게 가해서 재면은 습도가 높게 나오고 압을 천천히 가해서 하게 되면 습도가 낮게 나오고 해서 어느 기준점에 맞출 것이냐라는 것이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랑도 많이 얘기를 해 봤는데 결국에는 제가 현장을 많이 둘러보면서 내가 느끼는 어떤 이 토양 계측을 할 때의 그 깊이라든지 그 압력 차이를 갖다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10 사람이 나가서 제기되면은 다 틀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pH도 여러분 이제 토양 검정실에서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 pH를 날마다 보정을 하지 않으면은 오차율이 커집니다. 그리고 여러 개를 갖다가 계속 검증을 하다 보면은 EC는 잘 맞지만은 pH에서 굉장히 큰 오차 범위를 보이고 있다. 근데 고설에서 pH를 갖다가 측정할 때 예를 들어서 1.0 차이가 났다면은 거의 폐농을 불러올 수도 있을 만큼의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pH를 내가 정확하게 보정을 해서 당일날 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또 돼야 되는데 고거는 기계가 별도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정액을 가지고선 뭐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영상상 그 준비를 못 했습니다. 장비가 많겠죠. 다양합니다. 뭐 요즘에 인제 이런 기계들은 아마 여러분 사무실에 뒤져보면은 다 몇 개씩 나와요 사실은. EC는 정확히 맞지만은 pH를 측정하는 거 요즘은 같이 많이 보정을 합니다. 같이 되는 건데 130만 원짜리 600만 원짜리 다 필요 없고 저렴하더라도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130만 원짜리서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장비가 있었는데 pH하고 EC를 매번 보정하기가 너무 까다로워요. 전자 센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도란서를 돌려서 레버를 돌려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장비를 쓰고 있는데 오차율은 약간 생기더라도 현장에서 빠른 진단을 또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장비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다양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 사실 쓰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건 옛날에 뭐 저희 사무실 보니까 이런 것도 한 대여섯 개 나오더라고요. 아무도 안 쓰고 창고에 박혀 있는 건데 제가 인제 몇 번 쓰다가 이건 정확해요, 비교적. 이씨 같은 건 정확한데 이런 것들도 실제로 현장에서 인제 가지고 다니는데 토양을 찔러 가지고 측정하면은 오류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그 상토의 배합이 다 다르고 또한 그 물을 주고 나서 바로 잴 거냐, 첫 번째 관수하고 잴 거냐, 두 번째 잴 거냐, 세 번째 잴 거냐, 아침 일찍 가서 잴 거냐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은 뭐 토양을 진단할 때 pH 3 도를 측정한다든지 오차 범위는 큽니다. 그러나 농가 현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개분을 많이 썼다든지 pH가 극히 떨어진 토양은 바로 진단이 되기 때문에 현장 진단을 할 때 다 사용하는 장비들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이건 뭐 인제 주로 철분이 많이 나오는 지역 뭐 저희 경기도도 바닷가 쪽이면은 많이 나오고 논산도 과거에 바닷물이 들어왔던 지역 같은 경우 그 경우는 그 지하에서 철분 함량이 많다 보니까 이런 여과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청소를 하셔야 됩니다. 빨리 막히는 경우 인제 예를 들어 가지고 지하수를 가지고 난방 대신해서 수막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이런 데가 인제 디스크 요 부분에서 철이 막혀 가지고 하루 정도면 막히는 증상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항상 여과기는 청소를 꼭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은 토경 재배할 때 멀칭을 하고 나서 미생물을 넣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더군다나 퇴비나 유박을 많이 넣고 나서 늦게 넣고 나서 멀칭하고 나서 미생물을 넣게 되면은 미생물 활동이 증폭돼 가지고 거기에 있던 여러 가지 비료 성분이 이렇게 미생물의 어떤 그 가용 작용을 갖다가 가속화시키면서 가스가 발현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식 토양을 만들 때 그리고 초기 때는 좀 넣으셔도 되는데 멀칭하고 나서는 가급적 자제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저희는 점적기가 있는데 여기다가 원예용 미술 여러분들 대부분 다 만듭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보면은 원예용 미술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데 당밀을 만들어요. 당밀은 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액에다가 조성해서 포도당에다가 조성해서 만들면은 밀어도 점적기가 안 막히는데
포도당을 구입하면 또 비싸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당미를 쓰는데 당밀의 점성 때문에 점적기가 막혀 가지고 나중에 와서 물이 안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복합 영양제를 갖다 투입하고 나서 칼슘에다가는 다른 거를 안 썼으면 좋겠다. 칼슘을 넣으면서 인산을 넣는다든지 또 칼슘을 주면서 여러 가지 그 농약을 갖다가 같이 넣어서 넣는다든지 하게 되면은 칼슘은 다른 거랑 반응을 잘합니다. 황과도 반응을 하고 인산과도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같이 써서 밀어 넣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수가 크다. 그리고 아까 앞전에 병해충 얘기할 때 설명드린 대로 코사이드나 쿠퍼 그런 동계통의 약제도 점적기로 밀게 되면은 점적기가 그 알갱이 때문에 막히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쓸 때는 약을 쓰고 나서는 원래 조루건조하는 게 정석이지만은 점적기로 밀었을 때는 반드시 맹물을 틀어서 관 끝을 열어 가지고 청소를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경우가 참 그렇습니다. 현장 진단을 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진단을 해서 현장에 많은 전문가들이 옵니다. 딱 어떤 분은 질소결핍이야. 어떤 분은 이거는 마그네슘하고 뭐가 결핍이니까 영양제 연면시비를 해야 돼. 또 어떤 분은 또 무슨 결핍이니까 얘기하는데 딱 한 가지입니다. 이분이 점적기에다가 미생물 제제를 넣고 2 년차 쓰다 보니까 물이 안 들어가요, 일단. 물이 안 들어가니까 다른 비료 성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비료 자체가 안 들어가고 물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질소 기하 현상도 나타나고 또 이 앞전에 보면 마그네슘 결핍도 보이고 인산 결핍도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가 점적기가 막혀서 근데 이 상황에서 점적기를 교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점적기 쓰시는 분들은 그런 미생물 제제 중에서 당밀에 발효시킨 거를 가급적 사용할 때 그런 리스크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최근에 하우스 고릅니다. 뭐 이것은 다 측창을 다 높이죠. 왜냐하면 그 하우스 베드가 높기 때문에 측창이 베드 높이보다도 더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논산 쪽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 규하수가 거의 없어요. 8m 90 정도로 벌려 가지고 이 고를 더 낮춰서 측창을 1m 80 정도까지 높이면은 실제 개방되는 거는 30 전은 최소한 여유를 둬야 돼요. 더 올리게 되면은 여기서 비닐이 뜯겨져 나간다든지 이놀 자체가 일정하게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솔 재배를 8m 90에다가 갓줄은 한 줄로 심어 놓습니다. 예, 갓줄은 베드에다가 한 줄만 심어 놓고 바깥쪽에서는 작업을 못 하겠죠. 그래서 온전한 골이 5 골이 이렇게 들어가서 골로 따지면은 7 골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쭉 그 고솔 재배 같은 경우는 7 골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갓줄에는 한 줄씩 심기 때문에 온전하게 두 줄을 심는 것은 대략적으로 6 골이 이렇게 들어가서 요즘에 인제 하고 있다. 그리고 인제 그 고솔 재배가 나왔으니까 요즘에 고솔 재배를 해서 총 매출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농가들한테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농가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킹스베리 같은 경우 저희 쪽에서도 아까 물어보시길래 공선 출하해서 5,700 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분은 약간 하우스가 깁니다. 250 평에서 5,700 까지 나오고 작년도나 올해까지는 코로나가 발생됐지만은 올해 사랑딸기도 공선에서 3,000을 넘기는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뭐 잘하시는 분들이겠죠. 못하시는 분은 역시 1,000만 원도 벌 수가 있는 거고 매출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또한 이제 우리가 본다면은 이게 고가 낮으면은 고온이 많이 정체가 되면서 3-4월 달에 빠르게 하우스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요. 팬을 막 작동을 해도 측창이 낮게 되면은 과실이 고온 상태에서 빨리 성숙을 해 버립니다. 조수기 현상을 일으켜서 당도가 떨어지고 크기가 저온에서 서서히 크게 되면은 익게 되면은 커지는데 고가 낮은 하우스에서는 과가 작으면서 빨리 익어버리는 조수 현상 때문에 요거와 요거 팔 때는 특담화 팔 때는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2 킬로에 2만 원을 했다면은 이런 상담화 이하로는 만 원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도 성숙기가 달라지더라. 저희 지역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혼합장토에서 많이 베이스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티로폴 베드를 써서 겨울에는 난방을 하고 그리고 여름에는 정식 때는 밑에다가 엑셀관을 삽입을 해서 온도를 낮춰주는 거. 그래서 베드 온도를 23 도로 낮추고 놔두면은 28 도까지 올라갑니다. 겨울에는 난방을 야간에 13 도로 맞추는데 남부 지방에서는 가급적 만약에 유기상토를 쓰게 되면은 바로 직수가 돼야 돼요. 빠져버려야 돼요, 물이.
얘들은 구간은 40m 구간을 통해서 빠지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은 정시 초기 때나 11월 초까지 중순까지는 괜찮은데 11월 중하순이 되면은 과습에 찹니다. 뿌리가 다 뻗어내린 상태에서. 근데 이제 유기상토를 쓰게 되면은 과습이 더 차겠죠. 혼합상토에 들어간 것은 폴라이트와 코코피트고 유기상토는 피트머스 계열 쓴다든지 코코피트 계열을 쓰는데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얘들은 이 폴라이트 성분이 있다 보니까 물과 비료를 잡고 있는 힘이 대단히 약합니다. 대단히 약해서 보통 유기상토 피트머스만 쓸 때보다도 이런 어떤 그 혼합상토를 썼을 때 물과 양분을 갖다 잡고 있는 힘이 25배가 약할 수가 있어요. 초기 때. 25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는 그 혼합상토에서 유기상토를 썼을 때는 그 스티플을 갖다가 유기상토에서는 쓰게 되면은 배수가 나중에 문제가 되겠죠.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유기상토는 바로 물이 빠지게끔 구멍이 있는 그런 어떤 타포린 천막에서 하는 것이 맞고 이런 어떤 혼합상토 쓸 때는 스티로폼을 쓰는 이유는 중부지방에서는 온도를 잡아줄 때 야간 배도 13도 잡고 요즘엔 기술이 조금 더 좋아져 가지고 근권부에서 온도를 잡아주는 게 또 있어요. 이거는 베이스에서 밑에 잡아주고 공간 온도를 8도로 잡을 때 그냥 놔둘 때보다도 설항에서 증수 효과가 30%에서 많게는 실험 통계 자료는 45%까지 증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야간에 온도 잡아주는 걸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유기상토는 또 염류가 쌉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컨설팅을 하는 전문가들을 한 보통 5개국 정도를 딸기하고 아스파라거스를 하는 그 전문가를 또 만났었고 그분 제가 이제 자료도 있어요. 그래서 다 블로그에 띄워놨는데 그분도 하는 얘기가 네덜란드에서는 피트머스 계열은 거의 1년 쓰고선 이렇게 폐기 처분을 하는 쪽으로 이게 이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문제는 이런 혼합상토를 좀 문제점이 이제 거의 한 초창기 때 했던 분들이 13년째 쓰고 있어요, 상토를. 그래서 한 5년 쓰고 교체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래 쓰더라고요. 이런 상토는 단점이 수치풀 베드에서는 이런 방근지가 나중에는 밑에 슬러지가 끼면서 배수를 막는 현상이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 방근지를 갖다가 좀 더 배수성이 좋게끔 만드는 것을 주문하고 그리고 베드 밑에 공간을 띄워서 공기가 들어가게끔 하는 방법을 지금 최근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또 이제 철결핍이 되겠죠. 네, 대부분 이 경우가 예를 들어 가지고 발생을 하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양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경우인데 근데 종합적인 인지를 했을 때는 어떤 이것을 갖다가 처방을 달리는 이다.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건 양액 처방에 대해서 다양성은 존재하는데 주로 남부 지방에서는 일본 원시 배지나 한국 원시 또 특작과원에서 만들어 놓은 처방을 갖다 두 개를 가장 많이 씁니다. 조금 변형을 한다든지. 근데 저희는 치바롱시에 가까우면서 논산에서 주로 이제 3개 정도 업체가 잘 하고 있고 저도 처방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설황딸기에서 문제가 칼슘 결핍이 많다 보니까 지금 요거보다는 더 증량을 해버렸어요. 증량을 해서 질산과 암모늄에 대한 비율이 또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건데 이 비율이 될 때 설황딸기에서는 입장이 가장 잘 큰다는 것. LAI 연면적 지수가 커지고 가리보다는 칼슘이 좀 더 증폭돼야지만이 티폰 현상을 갖다 없애면서 그 충분하게 저온기 때 칼슘에 대한 전개 이동도 되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뭐 그런 것들인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뒤에 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처음에는 저도 몰랐을 때는 뭐 이런 것들이 연면 시비를 갖다가 인제 쓰면은 좋겠냐라고 볼 때 저희는 과감하게 연면 시비는 안 했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모든 딸기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뿌리를 통해서 흡수된 게 기본이고 뭐 칼슘을 갖다가 연면 시비하게 되면 흡수가 되게 굉장히 미미합니다. 일본에서는 아예 흡수에 어떤 의미가 없다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칼슘은 물의 어떤 이동에 의해서 수용성 칼슘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연면 시비는 딸기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애들은 양액을 처방할 때 뭐 철이 들어갔겠죠. 철에다가 이제 A통과 B통이 혼합됐을 때에 또 직사광선을 받게 되면은 양액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들. 또한 우리 적은 바닷가로 가까이 갈수록
망간 함량이 높더라고요. 망간 함량이 높고 그리고 대부분 양액 처방을 할 때에 A통과 B통을 나누는 것들은 다 아시죠? 뭐 칼슘과 B통이 들어있는 이 인산이 만나면 불용화가 됩니다. 결합을 해 버려요. 또 칼슘과 황산이 만나면 불용화가 됩니다. 칼슘에다가 농약을 섞는다든지 칼슘에다가 다른 뭐 뿌리 밝은제나 영양제를 섞는다든지 대부분 다 이렇게 하시는데 딸기 꽃이 피고 나서는 가급적 웬만하면 절대로 그리고 하고 싶어도 딸기가 돈을 벌기 때문에 너무 사랑해도 가급적 꽃이 피고 나서는 아무 짓도 하지 않는 것이 정말 딸기를 위해서 딸기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영양제가 인제 비싼 가격에 팔리기 때문에 농가들은 거기에 혹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절한 타협이 필요하겠다. 음. 그래서 성향딸기 같은 거는 기상 조건, 뭐 지하수, 재배법, 비료에 따라서 처방에 따라서 또는 딸기 철황이나 사과에선 가뭄 이런 어떤 뒷번 증상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많이 발생되는데 이건 철결핍이고 먼저 이것부터 설명드릴까요? 얘들이 생기는 것은 논산에 있게 생깁니다. 그래서 과습에도 생기고 근데 원인은 뭐냐면은 이것이 pH가 상승할 때 8 이상 가까이 올라갈 때 철을 흡수 못합니다. 그러면 진단은 엿분석을 하면 철과 이제 망간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근데 종합적인 인지에서 여러분이 쓰시는 그 농가들이 스포론을 적어도 정식 후에도 육류기 때도 10여 차례 씁니다. 근데 그 성분이 뭐냐면 망간입니다. 그리고 침투 이행성이 되려면은 망간도 흡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망간계피니까 망간을 쳐라."라고 하면은 이미 스포로곤을 한번 칠 때마다 양에게 처방되어 있는 망간의 함량 250 그램 내지 300 그램 정도 될 텐데 그 양보다도 50 배에서 100 배를 한꺼번에 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망간을 많이 주기 때문에 망간을 처방하면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엿분석하면은 두 개가 겹치는 게 나타나요. 엿분석 진단에 의해서 처방을 해서는 안 되고 이거는 농약 성분이 많이 들었다. 어떤 분은 동 제품에 대해 동에 대해서 주라고 하는데 동은 코사인이나 쿠퍼가 다 동입니다. 그래서 동이 양액 처방에 들어가는 비율에 들어간 것이 1이라면은 약을 쳐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100 입니다. 100배 이상 주고 있어요. 그래서 철이 인제 가장 원인에서 철을 갖다 준다든지 아니면 원인을 찾아 가지고 그걸 해결하면 되는데 pH를 낮추는 방법이 가장 좋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보니까 이게 생겼다 그러면은 어떡할 거냐. "아유 연면 시비 한번 해 보죠. 철결핍이네." 철결핍 쳐 가지고 절대 이거 해결 안 됩니다. 쳐 가지고 2000 배 정도를 쳐 가지고 1000 배 치면 여기서 좀 더 약한 식객에서 경입해서 경막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네크로시스가 발생되는데 이것은 pH를 낮춘다든지 철을 pH 보통 8 에서도 흡수가 잘 되는 철로 바꿔서 이렇게 넣는다든지 그리고 초기 때 pH를 낮추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이게 인제 이게 관건입니다. 이거 어떻게 낮출 것이냐 그런 방법. 그래서 그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쭉 제가 인제 설명 말씀을 드린 것들. 어 물의 pH가 7.4 다. 그 중탄산이 50 이다. 아무 문제 없어요. 질산 쪼금만 주면 되는데 이 당장에 보이는 pH에 대해서 이게 높으니까 해야 돼가 아니라 중탄산이 지배적입니다. 중탄산이 보통 100이 넘어가고 제가 인제 진주 같은 데 보니까 200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데도 150 이상 나오는 데도 굉장히 높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 중탄산이란 것이 pH를 상승시키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이거의 양에 따라서 그 pH는 다 높아도 질산이나 다른 걸 첨가하면 굉장히 또 빨리 떨어집니다. 질산 냄새만 맡아도 떨어지는데 이 중탄산이 상당히 문제라는 얘기들. 그래서 이것을 낮추는 방법을 한번 읽어 봐 주시사 부탁을 드리고 음 대형 보면은 비료의 흡수율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동영상상에 양이온을 흡수하게 되면은 뿌리는 능동적인 흡수를 또 합니다. 그냥 지가 알아서 흡수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수반해서 흡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암모늄이라든지 칼륨, 칼슘, 마그네슘을 흡수하게 되면 수소이온을 내뱉게 되는데 이 수소이온이 pH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반대로 질산이나 또는 중탄산이 높을 때는 이걸 흡수하면서 OH- pH를 높여주는 물질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pH가 상승을 해요. 근데 딸기는 정식하고 나서 보통 1.2라는 어떤 템포에서 이 시에서는 계속 pH가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이걸 떨어뜨리면은 한 2.4나 2.0이나 주게 되면 바로 한 보름만 지나면 pH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딸기의 생육은
혼합 상태에서 정점의 EC를 1.2나 1.3을 두고 있고, 그리고 남부지방에서 쓰고 있는 유기상토 피트머스 계열이나 또는 코코피트에서는 1.4까지도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품종 같은 경우 킹스나 금실의 그런 경우는 티본 발생이 적기 때문에 EC를 1.5까지도 가지고 올라가도 혼합 상태에서도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EC가 높으면 pH가 빨리 떨어지고 EC를 낮게 가면은 pH가 계속 올라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감해야 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처방을 할 때 어떤 특정 성분을 많이 넣게 되면은 다른 게 결핍이 와요. 그래서 칼슘 결핍의 원인을 진단하는 방법이 칼슘이 없어서 절대 아닙니다. 칼륨을 많이 넣어도 생기고 또는 칼슘에서 암모늄을 많이 넣어도 암모늄 여기 안써 있죠. 암모늄을 많이 넣어도 칼슘 결핍이 유발하기도 하고 또 다른 성분을 많이 넣어도 사실은 칼슘 결핍이 유발되는데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pH가 계속 올라가요. 일본은 처방을 강하게 하는데 혼합 상태에서 낮은 EC로 계속 가게 되면 pH가 쭉쭉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낮은 EC에서 키우는 수량보다는 계속 물이 수질이 안 좋고 중탄산이 높다면은 금실이나 팁번이 덜 생기는 금실이나 물론 킹스베리나 그 신분종 쪽에서도 팁번이 안 생기고 전엽이 늦게 되는 것들을 심는 것이 좀 맞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하수가 높다면은 이것을 A통과 B통에다는 보통 pH를 실제로 양액 처방을 하면은 제가 이제 많이 여러 가지 해봤는데 A통에 칼슘이 들어간 것은 pH가 보통 칼슘이 들어가면 6.4 정도 조제가 됩니다. 그리고 B통에는 인산이나 황이나 여러 가지 가리 성분을 넣게 되는데 pH 보통 4.3대 두 개를 합산하면은 5.6에서 7이 나옵니다. 근데 A통과 B통에다가 질산을 1리터씩 넣게 되면은 pH가 3점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너무 많이 넣을 수 없고 중탄산이 높다 싶으면은 A통과 B통에 그냥 1리터 내지 조금 많이 넣으면 2리터까지 첨가를 해주게 되면은 pH가 떨어지면서 C통에다가 질산을 첨가해가지고 계속 pH를 처음에 급액을 할 때 초기 때는 많이 문제가 된다면은 5.4 정도의 pH를 세팅해가지고 넣게 되면은 그것이 해결된다. 또한 암모늄 비율을 갖다가 15%를 넣게 되면은 양이온은 딸기 근건부에서 계속 흡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온의 어떤 농도가 더 높아지면은 이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넣게 되면은 이 암모늄을 딸기나 상추가 좋아하는데 얘들을 흡수하면서 양이온을 흡수하니까 H 플러스 이런 pH를 떨어뜨리는 물질이 배출이 뿌리로부터 배출이 되기 때문에 pH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딸기는 계속 올라가는 pH가 올라가는 성질인데 이거를 암모늄을 첨가하면 여기서 적절한 범위에서 올라가지 않고 딱 곡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이런 암모늄을 첨가해도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개발한 건 주로 이제 혼합장토에서 너무 낮은 EC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낮은 EC에서 엽장을 최대한 반응을 시키기 위해서 암모늄을 넣으면은 엽색도 짙어지면서 물론 짙어지면서 엽장이 이제 연면적 지수가 가장 크게끔 만들 수가 있는 어떤 방법이 되겠다. 이게 좀 어려운 과정이에요. 처방을 실제로 공무원 중에 하시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전국에 몇 사람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 참고하시고 pH를 낮추면 된다가 가장 정답이고요. 다른 원인이 또 있어요. 근데 가장 이 범위가 있어요. 거의 정식 초기 때 거의 90%는 이 범위. 그리고 간혹 토경 재배하시는 분 중에서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정말로 질소, 인산, 가리만 넣고 칼슘이라는 것을 넣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삼요소 비료에서 삼요소 NPK만 넣다가 칼슘을 안 넣어서 생기는 경우가 과거에는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칼슘을 다 넣습니다. 대부분 이런 팁번이 생기는 거는 또 팁번이 생긴 쉽게 철결핍이 생기는 거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것은 저희가 이제 굉장히 염분이 많은 지역에서 낮은 EC에서 가다 보니까 초기 생육을 끌어오지 못하는 경우 나트륨 함량과 중탄산이 높았을 때 생겼던 건데 이것도 컨트롤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생긴 게 이걸 물어봐요. 팁번. 자, 팁번은 그 도마도에서는 배꼽석은병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사과에서는 코르코스포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는 석세포 붕괴라고도 표현합니다. 저장 중에 많이 생기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과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한 것이 고두병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뭄에서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팁번이라는 단어를 입 선날이 탄다. 그 용어가 그 작물마다 부르는 명식이 다 달라요. 얘들은 물이 흡수될 때만 흡수가 돼요. 위에서 재이동은 안 돼요. 그래서
물관을 통해서 흡수된다는 얘기죠. 그 체관을 해서 요소나 비료를 주면 질소, 인산, 가리는 잘 전이가 돼요. 왔다 갔다 해요, 지들이. 그 양분이 쉽게 체관이 아니라 뭐 물관이 아니라 체관을 통해서도 역 이동이 되는데, 칼슘은 물이 흡수될 때만 흡수되다 보니까, 그리고 얘들은 특성이 뭐냐면은 요것이 그 칼슘의 특성이 요것이 그 다른 어떤 양이온들과도 경쟁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암모늄이 많으면은 티본이 나타나고, 마그네슘이 높아도 티본 나타나고, 칼슘이 높아도 티본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상관관계를 갖다가 실제 현장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림들. 그리고 실제로 칼슘이 흡수되면은 열매 쪽으로 간 것은 전체 175가 흡수되면은 보통 2000분의 1도 그 큰 과실 쪽으로 이동을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사랑에서 유독 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웬만한 양이치만 가지고는 새로운 품종을 재배하는데, 이 씨를 낮게 혼합 상태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가장 문제였어요. 그래서 요것도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인제 이것들은 뭐 칼슘 기피에 대한 원인들 쪽에서 처방도 바꿔야 된다. 또 근데 대부분 걸리는 경우가 거의 케이스가 이 씨가 높을 때 생겨요. 높을 때. 거의 80%가 이 범위에 있어요. 이 씨를 근권부의 이 씨를 낮춰야지만이 이런 것들 티본이 없어지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은 같이 생산이 돼요. 그 티본과 함께 갑자기 하역고사가 이렇게 되는 경우, 입이 갑자기 멀쩡하다가 툭 쳐져요. 툭 쳐지면서 이렇게 죽어나가요, 하룻밤 사이에. 그리고 딸기의 이런 어떤 꼭지 부분이 말라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경우가 티본하고 같이 많이 생기는데, 이거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여러 가지 사례를 다 해보고 왔는데, 결국에는 전문가 진단은 이것이 어떤 결핍 증상으로 보는데,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현장에서 이 경우를 해결한 방법이 그 배드가 있으면은 딸기가 한짝합니다. 언제 생기냐? 11월 달에 생기는데, 요것이 생겼을 때 연면 시비를 엄청나게 다양하게 해봤어요. 안 됩니다. 전문가들은 진단할 때 가리 결핍이다, 무슨 결핍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 하부 A씨가 1.2로 준다고 하더라도 이 하부 A씨가 1.6에서 1.8 사이까지 높아집니다. 혼합 상태 그래요. 그래서 이 하부 A씨가 높아지다 보니까 뿌리의 수명이 얼추 70일에서 80일 넘어가면서 9월 10일 날 정식을 했다면은 보통 11월 10일, 60일, 70일 넘어가는 단계에서 하부 A씨가 계속 농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수를 해가지고 여기를 이 씨를 쌓였던 그 비료음을 갖다가 씻겨서 내려보내니까 이 증상이 완화되더라 이거예요. 이 증상과 같이 나온 것은 딸기 잎에서 계속 양액을 주다 보니까, 수용성이다 보니까 물이 흡수될 때마다 흡수가 잘 돼요, 딸기. 근데 햇빛이 비쳐가지고 과합성을 통해서 체내에 흡수됐던 여러 가지 질산이나 암모늄 그리고 인산이나 그런 것들이 해리가 돼서 흡수가 됐는데, 과합성을 통해서 빠르게 물질로 포도당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체내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이것이 어느 부분에서 약한 부분에서 세포벽이 파괴되는 현상이 발생되더라. 그래서 이것을 염濃도를 낮추면 되고, 비가 계속 온다든지 할 때 11월 달에 양액을 넣지 말고 꺼놓으면은 안전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핍 증상이 아니라 어떤 비료의 어떤 이동이 계속적으로 체내에 흡수가 되면서 햇빛이 없을 때 탄소 동화 작용을 못 하게 되면은 과잉 쉽게 장애를 받는다. 티본이.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 근데 엿분석이나 그걸 통해서는 반대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마름에 대해서 추정을 해보니까 현장에서는 바로 이렇게 그럼 뭐냐 담수해가지고 하부에 어떤 비료를 식혀서 내려보내면은 해결되더라.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이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건 부계도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핍 증상이 나타날 때 그 질소는 생육이 억제가 되겠죠. 인산도 생육이 억제됩니다. 가리도 억제가 됩니다. 칼슘도 억제가 됩니다. 근데 발생되는 패턴은, 얘들은 질소나 인산이나 가리는 노엽에서 신초로 이동을 해요. 그 신초에 발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얘들은 분자량이 또는 원자량이 가볍기 때문에 재이동의 소지가 큽니다. 근데 칼슘은 무거워요. 그래서 얘들 발생된 것은 신초에 주로 발생되다 보니까 티본, 선단에 발생된다. 그리고 선단 신엽에 발생된 것이 철도 그렇고 붕수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선단에서 발생되는 것은 딱 셋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 노엽에서 발생됐다 하면 원인은 다양합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과잉 증상, 뭐 이건 거의 안 나타나요. 이제 과잉, 분수 과잉이 좀 많아요. 그림을 한번 설명드리고, 음, 그래서 그걸
차트를 갖다가 추정해 나가는 거. 고엽에서 이상이 발생했을 때 뭘로 할 거냐. 이거 붕소 과잉 요즘에 많이 나오고 망간 과잉도 조금 있긴 있는데 현장에서는 쉽게 보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뭐 이제 니켈 이런 것들은 거의 없고 아까 이 범위 내에 있다. 신체 발생되면은 뭐 이건 뭐냐면은 질소 과잉이라고 했죠. 질소 과잉이 아니라 칼슘 티번 현상, 칼슘 부족 현상이 나타난 건데 칼륨이 높다 보니까 칼슘에 대한 흡수력이 억제돼서 발생되는 칼슘 결핍인데 그냥 칼륨 과잉 때문에 발생된 거고 질소 암모늄 퇴질소가 많아서 칼슘 결핍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겠고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질소가 많아서 신여배 이상이 되느냐 아니라 이런 것이 그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토균 재배에서는 실제 그렇습니다. 어떤 원소가 비료가 좀 부족할 때 그 부족한 시점부터 이 증징이 표징이 발생되는 것이 이렇게 타임테이블로 해서 질소는 바로 안 주게 되면 반응이 오더라. 인산은 30일 정도 되더라. 토균 재배에서. 근데 지금은 고설 재배에서는 더 빨라요. 제가 비통을 안 주고 15일 정도만 놔두게 되면은 거기에 비통에 들어있는 마그네슘 결핍 그리고 인산 결핍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고설에서는 대단히 빨라요. 이거보다 더 빠르게 표징을 결핍이 발생되고 나서 표징으로 나타나는 것까지 있다는 얘기죠. 그 대신에 황 같은 거는 거의 뭐 그 작기 중에 이제 사실 안 주다시피 해도 별로 이렇게 표징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마그네슘도 요즘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근데 인위적으로 컨트롤해서 안 줄 때는 고설에서 나타나더라. 근데 딸기에서는 칼륨 과잉과 칼슘에 대한 어떤 그 장현상이 많이 보이더라. 철하고 붕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로 해서 이제 쭉 보면은 여기서 이제 잘못된 게 있죠. 잘못된 게 있죠.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환풍기도 팬도 약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침에 가 보니까 결로도 이렇게 있고 자 지금 정도 꽃이 핍니다. 꽃이 피는 단계에서 자 그 얘기를 하면은 관점이 틀려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벌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벌은 습기를 싫어합니다. 습기를 싫어해요. 그 습기가 있는 데서는 활동력이 떨어지면서 습기를 40% 내지 그 정도 미만에서 활동이 좋아지고 그리고 또 온도는 보통 17도에서 21도 범위에서 벌은 잘 활동을 합니다. 그렇다고 벌을 위해서 온도를 20도로 맞춰야겠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뿌리의 근검 온도는 17도에서 21도가 가장 좋아요. 그럼 그 온도를 맞추겠냐? 여름에는 웬만한 방법으로도 잘 안 떨어지고 겨울에도 낮에는 그 정도가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야간에는 보통 12도나 13도를 낮춰서 그것도 이제 사실 온도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전류 물질이 축적이 돼서 열매 쪽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가 되겠죠. 공간 온도. 근데 입에서 보면 또 그렇죠. 입은 습기를 대단히 좀 싫어합니다. 습기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절한 그 퍼센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요즘에 몰드 다이그램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분이 공간의 수분이 58%에서 보통 70% 범위에 있어야 되는데 단동하우스에서 그 맞추기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실전에서 가능한 범위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리고 그런 방법에서는 뭐 다양하게 이제 온도 그리고 꽃에 대한 얘기입니다. 꽃의 어떤 수술은 보통 수명이 보통 그 개화되자마자 5일 범인데 주로 2-3일 정도의 이제 수명이 있는데 건조하게 되면은 수명이 짧아집니다. 암술은 15일에서 보통 18일까지 가는 거고 꽃의 개화는 보통 꽃에서는 습도가 좀 낮은 게 좀 좋긴 좋아요. 왜냐면은 거기는 수술에 있는 약밥이 터지는 시간이 보통 11시 전에 약밥이 이렇게 수술에 있는 약밥이 터지면서 그것이 습도가 낮아지만이 전반적으로 수정이 잘 된다 이거죠. 그리고 너무 높아도 안 되겠다. 그 꽃에 대한 어떤 온도는 일반적으로 꽃에 대한 온도로 기준하면은 18도에서 22도 사이인데 그 온도 맞힐 거냐? 못 맞춰요. 그래서 낮에는 통상적으로 이 안의 온도를 25도 미만으로 25도나 23도 범위에서 맞추려고 노력하고 야간에는 겨울철에는 지금은 이제 15도 잡아도 되고 근데 지금은 야간에 이제 측정 내려놓으면은 한 12도 정도 잡으면 좋겠고 더 12월 달이 되면은 야간 온도를 갖다가 야간 온도를 여기 내부 공간 온도는 8도 이상 물론 10도까지 잡으면 좋겠죠. 근데 에너지 수반율이 8도에서 10도로 올리게 되면은 상황에 따라서 에너지 값이 그 경유값이 등유값이 2배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계폭 같은 거 많이 하죠. 그래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어떤 배지 온도는 13도로 맞추는 게 이제 좋겠다. 겨울철에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 이제 탄저병, 시돈병 얘기고 지금 나올 겁니다. 지금은 이제 80% 나왔고 앞으로도 열매를 달린 상태에서 11월 달에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쭉 보시면은 이것도 아까 앞전에 설명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보시면 되겠고 딸기 심을 때 깊이 이것도 이제 설명을 한번 제가 이 강의는 요거와 비슷한 강의는 지금 제가 이제 옥천에서 그 강의에서 동영상으로 올린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더 심도 있게 해 놓은 게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열매 같은 경우도 아마 설명을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잎 관리. 금시 같은 경우가 전개 속도가 느리더라고요. 금실은 잎 따는 것을 적게 하는 대신에 경도가 나가고 근데 흰가루병이 약하지만은 당도는 우수하고 그래서 출용 딸기로 이제 경상도 쪽에서 많이 선호를 하는 거고 그 대신에 이제 입장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정식하고 나서 꽃대가 비교적 사랑보다는 좀 빨라요. 한 5일 정도 빠른데 그것을 입장 관리를 초기 때는 잘 하셔야 되고 근데 편한 거는 3월 달 넘어가면은 잎 전개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적엽 작업을 덜 해도 편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양은 사람보다 약간 떨어지고 킹스 같은 경우는 양이 어마어마하게요. 사람보다 훨씬 더 실전에서 많습니다. 실험 자료는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딸기잎은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좀 각도가 있어요. 1번 나오면은 2번이 144도 각도로 나오고 3번이 144도, 4번이 나오고 5번이 나온 다음에 여섯 번째 잎이 1번 잎으로 포개집니다. 그래서 딸기잎은 보통 보면은 정식 초기 때 지금 정도는 3회가 강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강하게 잎이 크고 있어야 되고 속잎이 나오고 있어야 된다. 그런 단계가 되겠죠. 그러면서 꽃이 피면서 이 속잎이 이제 쭉 올라오면서 잎이 이제 그 5장 정도가 확실하게 세력을 잡고 있어야지만 되고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이제 그림상을 보고 아마 이제 질문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보면은 이제 현장 나가면은 이건 진짜 농가에서 제가 찍어온 사진들이에요. 농가에서 찍은 사진들이고 어, 이 경우가 열동을 하신 분이에요. 논산에서. 근데 딸기가 이렇게 일화방에 갔다가 딸 때가 됐었고 일화방이 그림같이 태어났어요. 이 정도면은 동당한 그때 당시에 그래도 매출 뭐 적게 잡아도 한 2천 한 200이나 500 정도 하겠다. 전체 열동이면은 2억 5천원 하겠다. 매출에서 물론 순수익은 아니겠죠. 근데 이거 한 방에 다 나갔더랬어요. 왜 이렇게 했냐 물어보니까 여기다가 뿌리 밝은제, 칼슘제, 영양제를 썼는데 자기가 20년 동안 농사 적은 것 중에서 가장 이뻤다는 겁니다. 가장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뻐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영양제를 치다가 한 번에 이렇게 이거 치는 바람에 이다방하고 이다방 나온 것까지 다 꺾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동당 한 이거 영양제 뭐 몇 가지 정도 쳐가지고 약간 농도장애를 입은 거죠. 그래서 동당 한 1,000만 원 훨씬 넘게 손실을 본 거니까 한 번에 그냥 1억 5천 정도 날라갔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꽃이 폈을 때는 미생물제든 아무리 전장제든 이것만 주면은 뭐 만병통치약이 됐든 가급적 꽃이 폈을 때는 열매가 있을 때는 안 하는 게 이제 정수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도 이제 탄산가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 여러 가지 이제 대포를 사용할 때 알코올 램프도 5개 이상 6개 이상 넘어가면은 요것도 알코올에서 알데히드 반응이 일어나면서 질산이 휘산되면서 발생되는 어떤 경반 반응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알코올 램프도 많이 못 되고 대포 같은 것도 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지역에서 경유를 뗄 때 유황이 들어가게 되면은 황 때문에 아응산가스피해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이고 또 이거는 대포가 이제 노즐에서 막힌다든지 그 공기가 들어가는 입구에서 물이 이렇게 쌓여 가지고 불연소가 될 때 한 번에 그냥 쫙 진동이 됩니다. 그래서 하우스에 들어가면은 다 기름 범벅이에요.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못하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자료들은 아마 여러분 책자들에 대해서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양액 관리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제 좀 현장에서 난방에 대한 문제점, 뭐 전기 안전에 대한 문제점, 시설 관리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또 온도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온도는 사실은 온도만 해도 이제 다양한 온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1시간 정도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더 블로그에다가 담아 놨습니다. 살포, 농약 살포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면은 좀 전화 부탁드립니다. 이게 전화가 어디로 오나요? 뭐 전화로 오는 거예요? 질문 같은 거는? 아 그래요?
음. 그 요즘 환경 관리는 지금 상황에 따라서 어차피 야간 온도는 뭐 어느 정도 잡아 주셔야겠죠. 그리고 야간 온도도 중요하고 지금 인제 종합적으로 환경 관리하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왜 환경 관리도 배지 이씨부터 pH부터 해 가지고 온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씨는 몇으로 갈 건가, pH는 어떻게 맞출 것인가, 그리고 낮에 물 관주 횟수는 몇 번 줄 건가 해서 이렇게 분야가 많아서 제가 인제 한 번에 어떤 분야인지 쪼끔 더 이렇게 압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잎 작업할 때는 일반적으로 지금 꽃대가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지금 꽃대가 비칠 때는 3매가 입장 3매가, 그러니까 원래 육묘장에서 가져온 잎들이 있는데요. 육묘장에서 가져왔던 잎들은 다 제거가 됐어야죠. 그래서 거기서 속잎이 하나 올라온 게 있어요. 그거 포함해서 3매가 강하게 서 있고 그리고 속잎이 좀 올라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인제 그 꽃대가 쭉 밀고 나오면서 4매가 강하게 서 있으면서 지금 타임에서는 4매가 강하게 입장이 키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키는 작아도 입장 자체가 온전하게 딱 커서 수광태세라고 하죠. 옛날 뭐 직장 약간 일본 말 같은데 태양을 햇빛을 보는 각도가 쓰면서 사상이 내장이 딱 버티고 있어야 되고 신초가 나와 있어야 되고 속잎이 전개되고 있으면은 꽃이 올라오면서 꽃이 피면은 맞다. 그보다 혹시 한 장이 더 많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근데 입장이 그 세장이 약간 약하면서 꽃대가 나온다면은 꽃대를 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판단할 때는 잎색이 짙네, 옅네 한 게 아니라 입장의 어떤 사이즈가 충분히 3-4매가 확보됐느냐, 그다음에 꽃대가 굵게 잘 빠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가지고 판단하시고 키가 크네, 작네, 잎색이 짙네, 옅네 심각하지 않은 이상은 그거 가지고는 판단하지 않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꽃대의 굵기, 분지가 잘 되느냐, 그리고 입장이 3-4매가 충분히 확보가 됐느냐 그걸 보고선 판단합니다. 하우스 온도 관리나 개폐 부분, 하우스는 지금 현재로서 계속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지로부터 아직 그 40 보통 55일 정도 아직 괜찮습니다. 어찌 보면은 10월 달하고 11월 초까지가 딸기 생육에 가장 좋은 어떤 타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우스 온도는 지금 가급적 벌 25도가 넘어가면요. 26도에서 벌이 위로 뜹니다. 지금 벌을 넣은 사람도 있고 온도 관리는 통상적으로 24도나 그 범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도에서 낮에는 해 주셔야 되고 바깥쪽에는 이제 야간 온도는 가급적 뭐 요즘에도 12도까지 유지를 해 주는 게 좀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하로 8도 보통, 그리고 지금 정도는 온도가 인제 그 정도까지도 써 주는 게 낫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10도 떨어지는데 난방을 돌려야 돼요? 하기는 지금 난방 돌리기는 이른 거고 그 범위에서 관리를 해 줍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동절기 때가 되면은 그때는 난방은 그때는 좀 더 야간 온도를 갖다가 좀 더 더 떨어지기 때문에 맥시멈 최소 8 도를 잡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온도를 한번 얘기하면은 그 만약에 온도가 야간 온도가 그 4도 3도 떨어졌다. 그러면은 5도 이하가 떨어지면요. 딸기가 휴면에 들어갈 성질이 커요. 그러면서 한번 위축이 됩니다. 휴면이 보통 영상 5도 미만에서 시작되는데 5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딸기가 한번 생력을 잃어버려요. 계속 노출되게 되면은 수량도 얇게 원래는 50시간 정도의 휴면을 가지고 있고 이런 어떤 뭐 죽향이나 육부 같은 것도 400시간의 휴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휴면에 들어갈 가능성과 두 번째는 3-4 도로 떨어지게 되면은 쉽게 얘기해서 잿빛 곰팡이의 발현이 그때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야간 온도를 8도 내지 9 도까지 잡아주게 되면은 9 도까지 잡아주게 되면은 실제로 그냥 3도 잡는 것보다는 증수효과, 배지 온도를 야간에 13 도를 잡으면서 밤에 공간 온도를 9 도까지 잡게 되면은 서양에서는 3 도나 배지를 온도 잡지 않는 것보다도 143% 증수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잡아줘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어 줄기 길이를 남기는 거는, 줄기 길이를 음 제거 길이, 줄기는 글쎄요. 줄기는 제가 볼 때 이게 약간 의미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줄기를 제거할 때는요.
줄기를 그 기부해서 제거해야 됩니다. 기부해서 옆병에서 완전히 따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 부분에서 뿌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부가 우리가 이렇게 쉽게 관부라고 표현하고 크라운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긴 얘기로 하면은 짧은 줄기경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잎을 따줘야지만이 그 부분에서 쉽게 얘기해서 뿌리가 되대요. 근데 다만 주의할 점. 가장 농가들이 실수하는 것이 정식 후에 20일 동안은 그 육묘장에서 가져왔던 잎들이 시들더라도 건드지 말아야 된다. 그때 잎 작업한다면서 빠르게 진행하면서 그 관부를 약간 팽창을 갖다 앞상을 주게 되면은 속잎이 꺾인다든지 또는 그 뿌리가 신뿌리가 내리고 있을 때 20일 동안 건들게 되면은 거기에 잎을 제거하면서 뿌리가 제거되는 현상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잎을 갖다가 제낄 때 완전 그 관부에서 완전 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일부 끝에서 그 옆집에 그 조직이 남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병반이 가면 많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정식 초기 때는 20일 동안 건드리지 말다가 그 이후에 작업을 하시는 게 낫겠고 잎만 따시는 분도 있고 완전히 제거하는 분도 있고 이거는 어느 때 육묘할 때는 사실 그 육묘하는 기간 동안은 잎만 따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정식하고 나서 반드시 육묘 때는 잎만 따줘도 되는 것이 실제로 관부까지 그 부분까지 잎치까지 제거하기가 어려워요 작업이. 그래서 잎만 따줘라 일단 안 되면 잎만 따줘라 가위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광태제 햇빛 보는 각도가 햇빛에 대한 경합을 없애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정식할 때 밑에서 어느 정도 있다가 제거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 근데 육묘를 지나서 정식하고 나서 완전히 그 부분을 제거를 입지까지 하셔야지만 거기서 뿌리가 발근이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죠. 지금 완전히 제거하라는 것이 맞죠. 예. 아이고, 제가 빠르게 올라와서 예. 그 단독하우스에서 이제 예, 그리고 네, 그러면은 뭐 더 이상 질문 없죠? 음.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저희도 영상 교육을 하다 보니까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과 눈을 아이 컨택을 해야지만이 좀 강의를 뭔가가 이렇게 진행할 수 잘 부드럽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마이크를 가지고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도 상당히 어색합니다. 그 들으시는 여러분도 어색하리라 생각을 하고 어쨌든 오늘 끝까지 경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세입이 나오는 속도가 너무 느린 농가들에게 인제 그 얘기하시는데 세입이 늦게 나온다면은 좀 더 방법은 그런 게 있어요. 세입이 늦게 나오는 원인에 대해서 지금 어떤 야간 그 시기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식하고 나서 한 20일 전후에서 '아 입이 좀 작다. 전개 속도가 늦다.' 그때는 지베레린을 쳐야 됩니다. 대부분 영양제 중에서 뭐 지베레린을 쪼끔씩 섞어서 이렇게 파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지베레린을 그 한 깍을 사게 되면 되게 싸요. 그래서 보통 한 개가 2.5 ppm인데 20 리터 말통형에다가 한 8개 정도라든지 10개 정도로 까 가지고 그때 바로 뿌리게 되면은 바로 올라와요, 온도가 높을 때. 그래서 그 판단이 지나고 나서 쪼금 더 온도가 떨어졌을 때 한 40일 지나서 '아 입이 안 크는데 어떡하지?' 하면 지베레린을 꽃대가 나올 때 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꽃대가 안 나오거나 약제 방제에 의해서 외화제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셔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은 속도가 너무 느린 농가들은 정상적으로 잎의 반응 속도는 혼합 상태에서는 1.0에서 1.0을 관리하고 조금 더 좀 더 횟수를 갖다가 늘리셔도 되겠다. 그 대신에 유기상토 피트모스나 또 완전 유기상토를 쓰시는 분들은 새 상토에서 안 나왔다 하면은 그 상토 코코피트는 여러 가지 염분 제거가 덜 된다든지 처음에 상토가 비분을 뺏어가는 속도가 좀 있습니다. 흡착이 된다는 얘기죠. 딸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비료를 주면은 혼합상토는 덜한데 코코피트나 피트머스가 양분을 흡착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CEC라고 하잖아요. 완충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 씨를 다분히 높게 가시는 것이 맞겠다. 1.34 정도 가서 혼합상토는 말고 유기상토에서는 높게 가셔야지만이 좀 더 컨트롤해서 세력을 잡을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뭐 이제 짧게 설명 말씀드렸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